여러분, 혹시 구판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화려한 무복을 입은 무당이 장구를 치며 춤을 추고 사람들이 울고 웃으며 함께 어우러지는 그 신비로운 풍경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미신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전통 문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한과 그것을 치유하는 놀라운 심리적 메커니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전통 문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구해온 트라우마, 치유, 정서 조절, 집단 치료의 원리들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한국의 구판에 숨어 있었다는 놀라운 발견입니다. 서양의 정신분석학자들이 이제야 주목하기 시작한 것들을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실천해왔던 것입니다. 먼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지만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운 감정, 바로 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한은 단순히 슬픔이나 분노가 아닙니다. 억울함과 원망, 안타까움과 미련이 겹겹이 쌓여 마음속에 응어리진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마음 한구석에 맺혀 있는 감정이죠. 사전적으로는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퍼 응어리진 마음이라고 정의됩니다. 하지만 한국적 한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심리학자 최상진 교수는 한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일상에서 느끼는 억울함, 분함, 울화 같은 감정 수준의 한입니다. 둘째는 문학이나 예술에서 표현되는 정서 체계로서의 한입니다. 셋째는 성격의 일부가 되어버린 특질로서의 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이라는 감정이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같은 중국 고전 어디에도 한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원, 즉 원망이라는 개념만 존재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에서도 후회나 분노, 원한을 뜻하는 단어들은 있지만 한처럼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그런 감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왜 이런 독특한 감정을 갖게 되었을까요? 일제강점기 일본 학자 야나기 무네요시는 한국 예술의 특징을 곡선의 예술이라 부르며 조선 백자의 부드러운 곡선과 한옥 처마의 완만한 선을 보고 한국인의 마음이 원래부터 약하고 슬프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지식인은 한복 버선코의 곡선을 보고도 너무나 슬픈 곡선이라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왜곡된 해석이었습니다. 실제로 한은 억압받은 자의 감정이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 역동적인 정서입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분단, 군사독재, 끊임없는 외침과 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 한을 단순히 슬픔으로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삶의 원동력으로 바꾸어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발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폐허가 된 나라에서 반세기 만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저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학자들은 그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이 한이었다고 말합니다. 못 배운 한, 가난한 한, 무시당한 한이 자식만큼은 배우게 하겠다는 의지로 가족을 잘 살게 하겠다는 결기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적 한의 특징입니다. 단순히 슬퍼하고 원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초월하려는 에너지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속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무속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한국인의 마음을 다스려온 심리 치유의 체계입니다. 서양에서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을 창시하고 칼 융이 분석 심리학을 정립하기 훨씬 전부터 한국인들은 굿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왔습니다. 무속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의 기록을 보면 이미 기원전부터 한반도에서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의식이 있었습니다. 부여의 영고는 12월에, 고구려의 동맹은 10월에, 예의무천도 10월에 열렸습니다. 이런 제천의식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한 해의 고통과 슬픔을 나누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집단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신라시대의 기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신라 제2대 왕인 남해왕의 호칭이 차차왕인데
이것은 무당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왕이 곧 무당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재정일치라고 합니다. 정치와 제사가 하나였다는 뜻이죠. 왕이 하늘과 소통하고 백성의 고통을 신에게 전하며 신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고구려에도 사무라는 직책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당 중에 우두머리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신라의 팔관회나 고려의 연등회 같은 국가적 행사도 겉으로는 불교 행사였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무속적 요소가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여 춤추고 노래하며 한 해의 근심을 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려시대 이후 유교가 국가의 주요 이념이 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괴력난신을 말하지 말라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유학자들의 입장에서 무속은 토속 미신에 불과했던 것이죠. 조선시대에는 더욱 심해져서 무당들은 천민 신분으로 떨어졌고 공식적으로는 멸시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속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민중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유교는 예의와 질서를 가르쳤지만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불교는 해탈과 깨달음을 말했지만 지금 당장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무속은 달랐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이 순간 울고 춤추며 한을 풀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에도 무속은 미신타파의 대상이 되어 탄압받았습니다. 현대화, 과학화를 외치던 시대에 무속은 낡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무속은 여전히 살아남았습니다. 급박한 상황이 닥치면 사람들은 여전히 구판을 찾았습니다. 겉으로는 무시하면서도 속으로는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속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한국인의 심리 구조 깊숙이 뿌리내린 치유 시스템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실제 구판의 모습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어느 마을의 넓은 마당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제상이 차려지고 그 위에는 각종 음식과 과일, 술이 놓입니다. 한쪽에는 장구, 징, 재금 같은 악기들이 준비되고 피리와 해금을 든 악사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드디어 무당이 등장합니다. 화려한 색동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손에는 부채나 방울을 들고 있습니다. 무당이 등장만으로도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일상과는 다른 특별한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북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둥둥둥. 천천히 규칙적으로. 이 북소리는 단순한 박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심장 박동과 공명하며 서서히 의식 상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트랜스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과 재금 소리가 더해지고 피리와 해금의 가락이 흐릅니다. 음악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쇼가 아닙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 치유의 과정입니다. 서양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리극, 즉 사이코 드라마와 매우 유사하죠. 루마니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 야콥 모레노가 20세기 초에 심리극을 개발했지만 한국의 굿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같은 원리를 사용해왔던 것입니다. 무당은 일종의 심리치료사이자 연출가입니다. 그리고 굿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이 치유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굿은 보통 5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청신, 신을 부르는 단계입니다. 무당은 노래를 부르며 신을 청합니다. 하늘의 신, 땅의 신, 조상의 신, 산과 바다의 신, 모든 신령을 불러 이 자리에 함께하자고 청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억압된 무의식의 문을 여는 단계입니다. 무당의 북소리와 노래는 트랜스 상태를 유도하여 평소에 굳게 닫혀있던 감정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신내림입니다. 무당이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흔들며 춤을 춥니다. 그러다 이내 다른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할머니의 목소리로 혹은 산 신령의 목소리로 때로는 원귀의 목소리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내렸다는 강신 상태입니다. 현대 심리학으로 보면 이것은 해리 상태입니다. 의식이 일시적으로 분리되어 평소와는 다른 자아가 표현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정신 이상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통제된 해리이기 때문입니다.
무당은 원할 때 이 상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무의식이 표면으로 떠오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죽은 어머니의 신이 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무당이 어머니의 목소리로 자식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안다. 미안하다. 너를 남겨두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놓아주고 내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자식은 평소에 어머니에게 하지 못했던 말, 듣고 싶었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한풀이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화의 절정입니다. 억눌렸던 한이 울음과 노래, 춤과 이야기로 터져나옵니다. 무당은 더욱 격렬하게 춤을 추고 때로는 신칼을 휘두르며 때로는 작두를 타기도 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고개가 아닙니다. 극한의 집중 상태, 깊은 트랜스 상태에서 평소에는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울면 옆 사람도 따라 울고 곧 굿판 전체가 울음바다가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감정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동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한이 다른 사람의 한과 공명하면서 모두의 한이 함께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 개인의 슬픔은 집단의 슬픔이 되고 혼자가 아니라는 깨달음이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판소리나 민요가 함께 어우러진다는 점입니다. 무당이 구슬픈 가락으로 바리공주 이야기나 심청가를 부르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삶을 발견합니다. 가난 때문에 팔려간 심청이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가 되고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가 돌아온 바리대기의 이야기가 내 영혼의 여정이 됩니다. 이것을 투사라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 속 인물에게 투사하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화 단계입니다. 울음이 그치고 마음이 텅 빈 듯한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재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배출되고 나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원망이 이해로, 분노가 수용으로, 집착이 내려놓음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무당은 종종 익살과 해악을 보여줍니다. 방금 전까지 슬피 울던 사람들이 무당의 우스꽝스러운 몸짓과 능청스러운 말에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것이 한국 무속의 독특한 점입니다. 슬픔과 웃음이, 울음과 춤이 함께 존재합니다. 판소리의 심청전을 보면 심청이와 아버지의 슬픈 이별 장면 바로 다음에 뺑덕어미의 익살이 나옵니다. 흥부전에서도 가난에 허덕이는 장면을 과장과 익살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슬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넘어서는 방법입니다. 울고 나서 웃을 수 있어야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송신, 신을 돌려보내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무당은 신에게 감사하고 신을 배웅합니다. 그리고 굿에 참여한 사람들도 서서히 일상의 의식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들은 굿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화라는 개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정화를 뜻하는 서양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몸에서 해로운 것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의학 용어였던 것이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것을 비극 이론에 적용했습니다. 그의 시학을 보면 비극은 연민과 공포를 통해 이러한 감정의 정화를 행한다고 나옵니다. 관객이 비극을 보면서 주인공의 불행에 공포를 느끼고 그의 처지에 연민을 느낍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 안에 억눌려 있던 비슷한 감정들이 함께 배출됩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마음이 정화되고 평온해집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화의 원리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것을 더 발전시켜 비극에서 체험되는 숭고함과 정화를 아폴론적으로 순화된 디오니소스적 충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 무속의 굿은 이 이론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굿판에서 사람들은 무당이 연기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혹은 직접 참여하면서 자신의 억눌린 감정을 표출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서양의 정화가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난다면 한국 무속의 정화는 집단적입니다. 그리스 극장에서 관객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무대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굿판에서는 경계가 없습니다. 무당과 참여자, 구경꾼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누구나 무대 위로 올라가 함께 춤추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집단적 치유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둘째, 서양의 정화가 감정의 배출로 끝난다면 한국 무속의 정화는 배출 후 통합으로 이어집니다. 즉, 한풀이에서 해원으로, 해원에서 화해로, 화해에서 해탈로 나아갑니다. 단순히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울고 나서 웃고, 웃고 나서 춤추고, 춤추고 나서 평온해집니다. 이것은 감정의 단순한 방출이 아니라 감정의 변환입니다. 셋째, 서양의 비극이 관조와 사유를 강조한다면 한국 무속은 체험과 참여를 강조합니다. 그리스 극장에서 관객은 관객으로 남지만 굿판에서는 모두가 주인공이 됩니다. 이것이 치유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단순히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을 움직이고 소리를 내며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자 칼 융의 이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융은 무의식의 자기가 의식적 자아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을 자기 실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과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림자와의 만남입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어두운 면입니다. 무당이 신내림을 통해 원귀나 잡귀를 불러내는 것은 바로 이 그림자와의 조우를 상징합니다. 둘째는 아니마나 아니무스와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남성 안의 여성성, 여성 안의 남성성을 의미합니다. 무속에서 남성 무당인 박수가 여성의 옷을 입고 여성 무당이 장군신을 모시는 것이 이와 관련됩니다. 셋째는 자기와의 통합입니다. 무속의 신내림은 결국 무의식의 자기와 의식적 자아의 통합을 상징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사람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됩니다. 융은 또한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의 무의식 너머에는 민족과 인류가 공유하는 더 깊은 무의식의 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무속의 굿은 바로 이 집단 무의식을 건드립니다. 개인의 한이 민족의 한과 연결되고 한 사람의 치유가 공동체의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현대 심리치료는 무속의 구조를 많이 차용하고 있습니다. 심리극이나 예술치유, 신체 중심 치료, 춤치료, 음악치료 같은 방법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 말로만 하는 상담을 넘어서 몸과 감정을 함께 움직이게 만듭니다. 특히 트라우마, 즉 상처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에서 무속의 방법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의 응어리입니다. 전쟁이나 사고, 폭력, 재난 같은 충격적인 경험 후에 생기는 깊은 상처죠.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사고 후 수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20대와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정신과 병원을 찾았고 예약도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트라우마는 뇌의 특정 부위에 저장됩니다. 언어를 관장하는 영역이 아니라 감정과 신체 감각을 관장하는 영역에 저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만 하는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언어가 되기 전의 것, 말이 되기 전의 비명과 울음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트라우마 치료의 최전선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중 하나가 지속 노출 치료입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에게 그 기억을 다시 마주하게 하고 그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진행된 트라우마 치료 워크숍에서는 일본의 권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는 트라우마를 겪고 회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처를 보기 싫다고 덮어두면 감염이 생기듯이 오히려 상처를 드러내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무속의 한풀이와 얼마나 비슷한지 보이시나요? 무속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런 치유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다만 심리학의 언어가 아니라 신과 영혼의 언어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무당이 죽은 이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억압된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의 이름을 빌림으로써 평소에는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43% 이상이 만성적으로 울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울분이란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반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기는 복잡한 감정입니다. 독일의 정신의학자 린덴 박사는 울분을 명백히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대우를 받았지만 반격할 여지가 없고 무언가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생겨나는 단순한 분노보다 더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한입니다. 과거에는 굿을 통해 이런 감정을 풀었지만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신과를 찾는 것도 방법이지만 여전히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험 가입이 까다로워지고 사회적 낙인이 찍힐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보험 진료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진료비가 2, 30만 원으로 뛰지만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속이 제공하던 집단적 치유의 공간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약을 먹지 않고도 함께 모여 울고 웃으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 말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굿판을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무속이 현대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몸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나 말과 논리 중심입니다. 교육도, 일도, 관계도 모두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깊은 상처와 하는 말로 표현되기 전의 것들입니다. 말이 되기 전에 울음, 비명, 신음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트라우마는 브로카 영역이라는 언어 중추의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경험을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몸의 언어입니다. 무속은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말 대신 노래를, 설명 대신 춤을, 논리 대신 울음을 사용합니다. 무당이 장구를 치며 춤추는 것, 사람들이 함께 소리내어 우는 것, 이 모든 것이 언어 이전의 치유입니다. 몸과 감정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마음의 매듭이 풀리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제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몸 중심 심리 치료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정신과 의사 베셀 반 데어 콜크는 몸은 기억한다는 책에서 트라우마가 몸에 저장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고 호흡을 조절하고 감각을 깨우는 것이 치유에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요가, 태극권, 춤, 연극 같은 몸을 사용하는 활동들이 트라우마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속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입니다. 굿판에서의 춤은 단순한 춤이 아닙니다. 치유의 춤입니다. 푹장단에 맞춰 몸을 흔들고 팔을 휘두르고 발을 구르면서 몸에 쌓인 감정 에너지가 풀려나갑니다. 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내어 우는 것은 감정의 물리적 배출입니다.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온몸이 떨리면서 억눌렸던 것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무당이 사용하는 도구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장구와 북의 리듬은 심장 박동수를 조절하고 뇌파를 변화시킵니다. 방울 소리는 청각을 자극하여 의식 상태를 바꿉니다. 신칼을 휘두르는 것은 공격성을 안전하게 표현하는 통로가 됩니다. 작두를 타는 것은 극한의 집중 상태, 완전한 몰입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치유의 도구입니다. 무속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개인의 한이 공동체의 한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굿판에서는 한 개인의 슬픔이 모두의 슬픔이 됩니다.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 울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감정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무속에서의 감정 전염은 단순한 동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적 연대입니다. 나의 고통이 너의 고통이고 너의 한이 우리 모두의 한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핵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바로 고립입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무한 경쟁의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웁니다. 울면 안 되고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되고 항상 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인간은 원래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무속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굿판이라는 공동체적 치유의 공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 함께 울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사람들도 촛불을 들고 노란 리본을 달고 함께 슬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적 한풀이였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위로하면서 사람들은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광장에 재난심리지원 상담소가 마련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뿐 아니라 뉴스를 보고 간접적으로 충격을 받은 사람들도 왔습니다.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울고 위로받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속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고통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슬픔은 숨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해야 하는 것이라고. 치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과제라고 말입니다. 무속에서 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신의 목소리로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무의식의 목소리입니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진짜 감정과 욕구가 신의 이름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죽은 어머니가 신내림을 통해 자식에게 말을 걸 때 무당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안다. 엄마가 못난 탓에 너를 고생시켰다. 미안하다. 너를 남겨두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놓아주고 내 삶을 살아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자식은 평소에 어머니에게 하지 못했던 말, 들었으면 하고 바랐던 말들을 듣게 됩니다. 어쩌면 실제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자식을 원망하거나 부담을 주는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내림을 통해 자식은 이상적인 어머니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완의 관계를 완성하고 마음속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융이 말한 자기와의 대화와 같습니다. 자기란 의식적 자아보다 더 큰 전체로서의 나를 의미합니다. 무속에서 신은 바로 이 자기를 상징합니다. 신내림을 통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더 깊은 층위와 만나고 그 과정에서 치유를 경험합니다. 또한 신은 권위를 부여합니다. 평소에는 말하지 못했던 것을 신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직접 원망을 말할 수는 없지만 신이 내려 시어머니를 꾸짖는다면 가능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직접 사과하지 못하더라도 죽은 아내의 신이 내려 용서를 구한다면 가능합니다. 이처럼 신은 안전한 표현의 통로를 제공합니다. 무속의 정화 구조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울음 뒤에 오는 깨달음입니다. 한풀이를 거쳐 해원에 이르면 사람들은 단순히 감정을 배출한 것을 넘어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됩니다. 원망이 이해로, 분노가 수용으로, 집착이 내려놓음으로 바뀝니다. 제망맥가를 아시나요? 신라시대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위해 지은 향가입니다. 생사의 길은 예로부터 있으니 나는 간다는 말도 못하고 어찌 갔는가. 이것은 슬픔의 노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용의 노래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헤어짐을 받아들이는 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속적 정화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한을 풀되 원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을 풀어 새로운 삶의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원입니다. 원한을 푼다는 뜻이지만 단순히 복수하거나 화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판소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심청전에서 심청이와 신봉사의 슬픈 이별 장면을 보며 사람들은 울지만 동시에 뺑덕어미의 익살에 웃습니다. 흥부전에서 흥부일가의 극심한 가난에 가슴 아파하지만 과장된 묘사의 웃음을 터뜨립니다. 춘향전에서 춘향이의 고난에 울지만 방자의 익살에 웃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적 정화의 특징입니다. 슬픔과 웃음이, 울음과 춤이, 한과 풍류가 공존합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는 눈물의 변증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슬픔이 극에 달하면 웃음으로 전환되고 한이 깊어지면 초월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직접 구슬하지 않더라도 무속이 담고 있는 치유의 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첫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울고 싶을 때 우는 것, 화가 날 때 그 화를 안전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자주 감정을 참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족 앞에서도 진짜 감정을 숨깁니다. 하지만 참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한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폭발하거나 우울증으로 변합니다.
미국 정신의학회는 한때 화병을 한국 특유의 문화증후군으로 분류했습니다. 화병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주요 원인인데 분노감을 분출하기보다 억누를 것을 강요하는 한국 문화가 질병 발현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을 제대로 풀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결과입니다. 둘째,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 운동을 하는 것이 모두 감정을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마음의 고통이 몸에 쌓이기 때문에 몸을 움직여야 그것이 풀립니다. 요즘 유행하는 요가나 필라테스, 달리기 같은 운동들이 단순히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셋째,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나누고 함께 울고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 치유의 핵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공동체적 치유의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친구들과 모여 속마음을 나누는 것, 가족과 함께 웃고 우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두 현대판 굿판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한을 원한으로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도 그것을 복수나 파괴가 아니라 성장과 창조의 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이 1000년 넘게 지켜온 지혜입니다. 못 배운 한을 자식 교육으로, 가난한 한을 근면함으로, 무시당한 한을 성취로 바꿔온 것입니다. 무속의 정화 구조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한국인의 마음을 치유해온 심리학이자 철학입니다. 한을 통한 초월, 울음을 통한 깨달음, 몸짓을 통한 통합, 신을 통한 자기 회복. 이 모든 것이 무속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선물입니다. 현대 심리학이 이제야 발견하고 있는 것들을 무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트라우마는 말로만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 개인의 치유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 감정의 배출이 아니라 통합이 진정한 치유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는 굿판이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무당의 장구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모여 함께 울고 웃을 것입니다. 그것을 미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곳에서는 진짜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억눌렸던 한이 풀리고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향한 에너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속을 다시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낡은 관습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치유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통적인 굿을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고 삶의 방식이 변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원리와 정신만큼은 계승할 수 있고 또 계승해야 합니다. 억눌린 한을 풀고 상처받은 영혼을 회복하고 다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무속의 정화 구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한국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사람들은 상처를 입고 한을 품고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 어쩌면 한국의 무속이 세계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혼자 감당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법,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표현하는 법, 한을 원한으로 끝내지 않고 초월로 승화시키는 법. 이것이 바로 무속이 세계 심리학계에 던지는 화두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한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이루지 못한 꿈, 헤어진 사랑, 돌아가신 부모님. 크고 작은 한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함께 나누고 울고 춤추며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이 원한이 아니라 희망이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승화되고 상처가 지혜로 변화하는 그런 치유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10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굿판에서 배웠던 삶의 지혜이자 오늘날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마음의 과학입니다. 무속은 살아있습니다. 굿판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인의 한은 계속해서 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속의 카타르시스 구조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